안녕하세요. 저는 대입 컨설턴트로 있고요. 혹시 대입 이슈 요즘에 나오는 게 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자녀분들한테 영향을 미칠 내용들이 지금 이슈로 나와 있는 거는 의대 정원입니다. 지금 뭐 저희들이 맨 처음에 최초로 예측했기로는 1000명 정도 얘기했는데 지금 나오는 거로는 한 2000명 얘기들이 자꾸 이제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에 확 못 올려놓으면 올라가면서 또 다시 저항이 또 있을 것 같으니까 첫 판에 좀 많이 올려놓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10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까지 늘어나면 자녀분들 갈 때면은 이제 이 정도니까 한 3000명 정도, 뭐 2500명 정도 이렇게 되니까 인원으로 따지면 꽤 되는 겁니다. 저게 이제 정시가 한 40% 정도를 갖다가 뽑기 때문에 보통 의대 같은 경우는 40%가 좀 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500명 하면은 1200, 뭐 1200명 정도는 정시로 들어가는 거죠. 수시 자체로는 아마도 교과 성적상에서의 차이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교과 전형이 10대 1 정도 됩니다. 10대 1. 보통 이제 의대만 따지고 봤을 때 종합 전형이 한 20대 1 정도 되고, 그러면은 성적 부풀어난 인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기존에 있었던 교과 전형에서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을 것 같은데 정시는 확실하게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그래서 어떤 형태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인원들을 뭐 지역으로 보내고 나서 지역 인재 전형으로 가더라도 수시 쪽에서는 그렇겠지만 정시 쪽에서는 아무튼 수능 성적에 의해서 줄을 세워지기 때문에 그 영향은 조금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정시 쪽에서는. 그리고 이게 올해의 경쟁률인데 보시면 이제 보통 교과 전형으로 뽑았던 게 15대 1, 그 다음에 지역으로 지금 나왔던 게 8대 1. 그래서 요 정도 인원들이, 논술은 제외로 하고, 요 정도 인원들이 24,000이니까 저게 한 3점 정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12,000명 정도가 수시에서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 정도에 냈을 거다라고 평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저 정도니까 아마 한 2만 명 정도가 자녀분들 갈 때는 의대 가겠다고 막 그러겠죠. 그 정도의 인원들이 경쟁을 할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근데 이것보다 더 많이 영향을 미칠 건 아무튼 정시 쪽에서는 영향을 많이 미치면서 이게 이제 의대가 단순하게 늘어났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인원이 늘어나면 얘네들까지 다 점수가 떨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밑으로 다 떨어질 거고, 그게 어느 정도쯤에서 해소될 거냐면 한양대, 이대 정도쯤에서 해소될 겁니다. 그 밑에서가 더 떨어진다 이건 아니고, 떨어지는 효과들이 한 한양대나 성균관대, 뭐 이대 정도쯤이면 인원들을 좀 흡수하고 나서 끝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듭니다. 요게 의대 관련돼서고, 그 다음에 이제 영향을 이제 예비고일 그러니까 고일 들어가셔서 영향을 많이 미칠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무전공 얘기 지금 많이 들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작년 6월 달에 이것이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시행령이. 이게 무슨 얘기냐였었냐면 그냥 무전공 얘기가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입법 예고를 갖다 먼저 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6월 달에. 그래서 학부 간 장벽을 해소하겠다. 그 다음에 학과, 기반 조직의 조직을 갖다가 폐지하는 등, 그 다음에 학생의 전과 제한이나 규정을 완화하겠다. 1학년 때 들어가서 전과나 이런 것들을 다 보장하는 형태들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6월 달에 입법 예고가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대학들이 갑자기 지금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시행령이 발표가 됐었고,
왜 이렇게 알 수 있냐면은 한양대가 발표 나자마자 그 다음날 칼리지 만들어가지고 250명 만들겠다. 이런 식의 것들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다음날. 그러니까 이미 다 얘기가 되어 있었던 무전공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저께죠. 어저께인가? 예, 그저께죠. 그 31일 날 요걸 발표합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맞는 융합형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에서 돈을 줄게 이런 겁니다. 교육부는 대학한테 뭐라고 강제하지 않아요. 돈을 이렇게 하면 돈을 줄게. 근데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게 4천억 정도를 적어가지고 배분하는 겁니다. 나머지 4천억은 일괄적으로 배분하는데 이 4천억은 이걸 보고 평가해서 인센티브 주기로 했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저걸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가 기본적인 논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교육혁신 성과가 뭐냐? 교육혁신 성과라는 게 이겁니다. 이거 만들어 이런 얘기입니다. 혁신 성과라는 게. 이게 유형 1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인문계, 자연계가 다 틀어 없는 겁니다. 없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지금 인문계, 자연계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상 교육과정 안에서는 인문자연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학생들, 인문계, 자연계 학생들 같이 수업 들어도 돼요. 대학은 있죠. 인문계열로 모집한다, 자연계열로 모집한다. 그러니까는 그 교육부 입장에서는 없애고 싶은 겁니다. 왜냐면 고교 학점제 다 없앴죠. 인문자연 없애는 거가 주 내용입니다. 그렇죠? 고교 학점제는 수능까지 인문자연을 없애버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형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어떤 방식으로 들어왔든지 간에 그 학교에 있는 모든 과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들은 보건의료, 그 다음에 사범, 종교, 예체능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인문자연이라고 얘기했던 모든 과들을 다 선택해서 갈 수 있게 해 이런 겁니다. 이게 자유전공, 서울대 자유전공 형태고 요게 카이스트 같은 모집 형태 혹은 한동대의 모집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요 유형일은 네가 어떻게 들어왔든지 간에 인문계로 가건 자연계로 가건 선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유형 1에 대한 유형 1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유형 2는 인문자연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문계열로 모집하든지 자연계열로 모집하든지 공대로 모집하든지 아니면 사회과학대로 모집하든지 모집은 인문, 자연이 구분되어 있어서 그 모집단위 안에서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문은 인문계열로 자연은 자연계열로 이렇게 뿌려지는 형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형태는 인문자연을 깨부수는 형태고 이거는 인문자연을 납두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대학은 이걸 만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인문계열 모집 혹은 사회과학계열 모집 이렇게 해놓으면 교수들의 반발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교수 반발이 엄청 크겠죠.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하라고 한 거냐? 10%까지 하라고 한 겁니다. 뭐를? 유형 1이라고 얘기했던 인문자연의 구분이 없는 거가 10%까지 만들어입니다. 그리고 유형 1하고 2하고 합쳐가지고 25% 정도까지 만들어가 최종 목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는. 근데 올해 이미 10% 넘게 만들겠다고 한 게 서울대는 이미 자율전공을 갖다가 400명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총 정원의 그게 1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형일을 갖다가 다 채워서 가겠다라는 얘기를 미리 발표한 거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거를 맞추려고 노력을 할 거고 내부 반발이 있으면 한 이 정도. 장기적으로 자녀분들 갈 때는 대부분 이 정도는 맞춰질 겁니다. 왜냐면 이걸 갖다가 계속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형태를 계속 맞춰갈 거고 최소 10% 정도는 유형 1이다라고 하는 그냥
통합 선발해서 인문자연으로 다 가는 형태의 인원들은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수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정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무전공은. 왜? 자전 혹은 통합 선발 확대 효과는 수시에서는 전공접합성이라는 개념이 이제 상실을 됩니다. 유형 2도 전공접합성이다라는 학과의 전공접합성이라는 개념이 상실돼요. 그럼 뭐만 남냐? 계열접합이다라고 하는 것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태까지도 계속 전공접합보다는 계열접합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 의대를 갈 때 뭐 이런 비교과가 중요하냐? 아닙니다. 화학생명의 성적이랑 수학 성적이 제일 중요해요. 그게 전공접합이라고 저희가 얘기한 거고 지금 그걸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형태들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를 얘기할 때 선택 과목 같은 경우도 계열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공학, 계열 이런 식의 것들. 그 다음에 정시에서 만약에 이런 통합 선발로 모집을 하는 효과, 이대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그러면 예전에는 이화여대라고 하는 한 학교 내에 그 과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 정시 성적이 이렇게 크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중간 이상 쪽으로 올라가요. 점수대가. 그러니까는 뭐 전자전기, 전기전자 쪽하고 밑에 가정교육하고의 끝단에서 끝단에 한 평균 이상 정도로 학교에서 뽑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학교별 고착화는 좀 더 심해지죠. 왜냐면 예전에는 학교별로 이렇게 과에 따라서 중첩되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면 이렇게 뽑게 되면 학교별로 고착되어지는 형태의 점수들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학교 위주로 학생들이 과보다 학교 위주로 선택하는 형태들이 더 강하게 될 가능성은 높아요. 그래서 문제라고 얘기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지금 이게 가면 계속 이런 형태들로 수시와 정시는 이런 형태로 나타날 거다라는 것 하나 하고 아직은 발표 안 됐지만 이제 대학들이 이제 2024학년도 2024학년도 4월 되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을 어떻게 뽑을 거냐 이런 것들을 발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수시 요강보다 더 먼저 발표되는데 그때 보면 이 규모나 뽑으려고 하는 방식들이 대체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때는 잘 읽어보시면 대학의 유불리에 따라서 저런 형태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계열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자전의 형태들도 많이 만들었는지 그걸 정시에다 배치했는지 혹은 수시 쪽에다 배치했는지를 보시면 대학이 어떤 학생들을 뽑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간접적으로 읽으실 수 있어요. 그때 되면. 그리고 아까 보신 대로 설구자가 약간 고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시 때문에. 그 다음에 또다시 이슈되어지는 거는 이겁니다. 여태까지 자연계 학생들은 미기과를 기본적으로 봤습니다. 올해는 자연계열로 지원한 학생들은 대부분 다 미적분, 기하, 수학에서는 그 다음에 탐구에서는 과탐을 무조건 다 봤어야 돼요. 사탐으로 그러니까 인문계열로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아무거나 봤어도 됐습니다. 과탐을 봐도 되고 사탐을 봐도 되고 미적을 봐도 되고 확통을 봐도 되고 그러니까 인문계열로 지원하는 것들은 지원하는 학생들은 아무 제한 조건이 없었습니다. 어떤 과목을 봐야 된다는 제한 조건이 없었는데 자연계열로 들어오는 학생들한테는 제한 조건이 있었어요. 미기과를 기본적으로 다 보게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이거 없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인문자연 없게 해 라고 얘기했는데 꿋꿋하게 개기고 있는 학교들이 있죠. 네. 어디? 서울대. 서울대가 이걸 포기를 못합니다. 자연계 미기과를 안 보고 어떻게? 네, 얘네들은 미기과를 갖다 무조건 포기합니다. 그래서 자연계에서 미기를 갖다가 반드시 포기하는 학교가 서울대하고 공교롭게도 말 들어야 되는 시립대가 미기를 포기합니다. 사립대들은 다 풀었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자연계에서 미기를 갖다가 무조건 봐야 되는 학교가 서울대하고 시립대입니다.
그 다음에 과탐을 무조건 보게 하는 학교. 과탐을 보게 하는 학교는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고려대. 그죠? 고려대는 무조건 과탐을 봐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조금 애매한데 여기에서는 지금 사탐을 봐도 되잖아요. 가정교육하고 간호는. 그죠? 근데 얘네 수시에서는 과탐 봐야 돼요. 수능체제에서는 과탐 봐야 됩니다. 연세대 자연계열이 정시에서는 사탐, 과탐 다 괜찮은데 수시에서는 저거 과탐 봐야 됩니다. 미기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아직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학이 저렇게 했을 때에 정말 다 열어준 거냐라는 겁니다. 절대 안 열어준 겁니다. 뭐냐면 이러면서 뭘 얘기했냐면 과탐에서 자연계에서 과탐 안 보고 올 거면 과탐 본 애들한테는 가산점이라는 걸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3%. 그리고 사회 쪽으로 보는 애들한테는 그러니까 자연계 애들이 과탐을 보고 사탐에 들어가는 인문사회 계열로 지원하면 사탐 본 애들한테는 3%를 주는데 과탐 본 애들이 들어오면 3% 안 줄 거야 이 얘기입니다. 인문으로 들어올 때는. 그래서 과탐 쪽에다가 대부분 이런 그 가산점을 줘요. 고대는 원래 못 쓰게 돼 있으니까 과탐을 봐야 되는 학교고 그 다음에 서강대는 없습니다. 성균관대도 가산점 가능이라고 얘기했고 한양대도 준다고 얘기했고 이화여대는 6%를 주고 그 다음에 경희대는 4점씩 주고 한 과목당 그 다음에 시입대는 7%를 줍니다. 근데 이게 7%, 4%, 3% 이러면 잘 와서 안 닿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발표된 거는 2023학년도밖에 없기 때문에 2023학년도에 전기전자공학부하고 경제학부, 연세대 걸 갖다가 가져왔는데 요게 대학교를 들어가는 70%의 환산점입니다. 모르셔도 돼요. 여기 있습니다. 이게 70% 컷으로 전기전자공학부 연세대를 통과하는 건데 얘네들을 쭉 해가지고 이렇게 97%, 97%, 97%를 받았을 때에 얘의 점수가 몇 점 나오냐면 710점 정도 나와요. 영어 1등급에 한국사 뭐 3등급이면 10점 받으니까 그 다음에 국어도 97% 받고 수학도 97% 받고 탐구 두 과목도 다 97% 받았다. 이 정도 하면 710점 나오니까 끝자락에서 합격됐겠죠, 저러면. 그죠? 근데 3% 과산점을 적용해버리면 97%라고 하는 요 점수의 3%를 가산하면 얘는 6점 정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반영 비율이 300점으로 만드니까 1.5를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6점이 나옵니다. 그럼 6점이라는 게 뭐냐? 저 점수, 총점에서 6점이 차지하는 건 뭐냐면 수학 한 문제입니다. 4점짜리. 국어는 2점짜리 3문제, 3점짜리 2개 틀린 거랑 똑같아요. 탐구에서 사탐을 봐가지고 이 정도 나오려고 가산점을 갖다가 만회하려면 100% 나와야 됩니다. 100%, 99%. 그러니까는 저 정도 나오면 그쵸. 서울대 그냥 가면 돼요. 그러니까는 저 3%의 영향력이 그냥 3%다가 아니라 수학 한 문제면 저 상위권 대학에서는 난동입니다. 근데 사탐은 이걸 100점으로 만든다는 것은 자기가 받았던 점수에 0.5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몇 점으로 나타나냐면 2점으로 나타나요. 사탐 받은 애들은. 그래서 사탐은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과탐은 영향력이 엄청 큰데 동일한 3%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과탐은 1.5를 곱하는 거고 사탐은 0.5를 곱하기 때문에 2점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국어 한 문제, 수학으로는 0.5문제. 뭐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자연계 애들이 인문으로 들어올 때 약간 부담감은 있지만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인문 쪽에서 사탐을 보고 나서 들어가는 건 거진 불가능해. 이 얘기입니다. 이거를
학생들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막, 이거 못 들어가요. 7%. 4점, 4점, 8점이지 않습니까? 8점이면 못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수학이 두 문제인데, 한 문제 반 정도 되는데, 여기에 애들이 점수대가 다 이렇게, 요 정도로 조밀조밀하게 있을 텐데, 여기 정시에서는. 이 변표, 이 3%는 너무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라봤으면 실질적으로 다 풀어준 것 같긴 하지만 그렇지는 않답니다. 왜? 대학에서는 그렇게 들어오면 애들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는 자퇴를 하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신 관련돼서는 관악고는 아무튼 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2024학년도는 아직 안 나왔죠. 받지 못하셨죠. 학교에서. 교육과정 편성표. 교육과정 편성표 나오면은 꼭 보십시오. 그 중에서 보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단위수, 지금 이제 학점이라고 얘기하는 학점.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3학점이고, 국영수는 4학점이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게, 국어의 2학년 1학기 때에 문학, 독서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건데 엄매를 하고 있다라는 게 좀 특이하죠.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보통 2학년 때는 수원 수투고, 그 다음에 정보하고 한문까지 있으니까 1학년 때에 시험 보는 과목이 꽤 됩니다. 그죠? 그 단위수가 나오는 과목들이 꽤 되는 거죠. 그래서 2학년 때는 뭘 보셔야 되냐면 확률 통계를 2학년 때 택일로 시켜놨어요. 근데 심화국어, 확률 통계, 심화영어. 자연계들 보고 여기서 택하라 그러면 뭐 어떡해요? 네? 자연계들은 여기서 뭐 택해요? 심화국어 선택해요? 그럴 수도 있고, 보통 확률 통계를 해오라고 하는 데들도 많기 때문에 확률 통계 선택할 겁니다, 저. 확률 통계 상위권 애들이 확률 통계 선택하면 인문계 애들은 이거 수능 과목에서 선택해야 되니까 인문 애들은 피곤한 선택 방식으로 좀 준 겁니다. 원래 기하랑 같이 선택하게 했으면 조금 인문 애들이 숨통이 트이는데 자연 애들한테 좀 숨통을 채워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택 3개입니다. 그런데 진로를 선택하면은 이제 A, B, C로 나오긴 하지만 수능 보는 과목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사참에서 뭐 선택을 해야 될 거고, 그냥 2학년 때는 물화생지 중에서 3과목 선택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인문학생들은 2개 하나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자기 전공과 관련됐으면 저렇게 선택하셔도 돼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다 열었어. 수능에서 아무거나 봐도 자연계를 들어갈 수 있대. 이래가지고 제가 상담했는데 예비고3 되는 애니까 갑자기 선생님 저 지구과학 하나 하고 사탐 한 과목 보면 안 될까요? 제가 이거 다 계산해줬습니다. 미친놈아 이러면서 못 가 이렇게. 왜냐하면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좀 더 편안한 과목을 자연계 애들이 듣고 싶어 이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과학이 힘들면 2개 듣고 사탐 하나 들을까 이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한테는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교과전형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가셔도 되는데, 교과전형도 이제는 순수하게 교과로 보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 과목들이 훨씬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자연계는 자연계 거를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꼭 물화생을 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수능 과목으로는 지구과학이 조금 더 일반적이니까 지구과학하고, 공대를 가려고 그래 그러면 물리하고 화학하고 지구과학을 하셔도 되고, 생명 쪽으로 가려고 그래 화생지 하셔도 됩니다. 굳이 꼭 물리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공학 계열로 가겠다라고 하면 물리를 좀 가셔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열 형태로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학년 때는 뭐 이렇게 듣게 될 텐데, 그러면 요 과목은 뭐냐면 1등급서부터 9등급까지 나오는 점수의 단위 있습니다.
요 지금 107단위가 자연계 학생들이 이제 듣게 되는 이제 내신 경쟁, 등급 경쟁을 하게 되는 게 저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ABC 나오는 형태, 80점 이상 A, 뭐 60점 이상이면 B, 이렇게 되는 진로 선택 과목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인문 자연 같은 경우에 보통 한 100단위, 107단위, 104단위 정도를 가지고 경쟁하게 될 거고, 그게 1학년 때는 꽤 많습니다. 24단위, 24단위. 자연계는. 인문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을 좀 선택하는 게 가능해서 두 과목의 진로 선택 과목, 왜냐면 수능 과목이 아니면 그래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가 내신을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될 거고, 평균하고 표준 편차인데 이거는 다른 것 때문에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성적표를 보게 되면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에다가 표준 편차 하나를 더하면 그 점수대가 어디에 위치하냐면 상위 요렇게 그러면 15%, 한 16% 정도 되는 점수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만약에 학생이 어느 점수를 받았어. 근데 평균 플러스 표준 편차 한 점수. 그러니까 얘의 평균 79.8 플러스 13.2 한 요 93점이 3등급이다라는 겁니다. 16% 정도 되는 상태니까. 왜냐면 1등급이 4%, 2등급이 11%, 3등급이 23%잖아요. 그러니까는 요 점수하고 요 점수를 더하는 남은 요 점수는 대부분 3등급 중간 정도 되는 점수예요. 이건 이해되시죠? 이 점수가 만약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이거 평균하고 표준 편차는 작년 관학고 점수입니다, 저게. 예, 다시 뒤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으면 얘가 몇 등급 한 거냐면 2.0등급 한 거예요. 이거 곱하면 됩니다. 단위수랑, 지금은 학점인데 학점 곱하기 석차 등급 해서 다 곱한 다음에 더하고 이 학점으로 다 나누면 얘가 2.0등급 정도 받은 겁니다. 이렇게 내신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몇 명이에요? 입학생이? 총? 48명이요? 네. 50명 정도 생각하면, 네, 50명으로 생각하면 4%면 10명, 11%면 28명. 이거는 뭐냐면 과목별로 받는 인원수예요. 과목별로 1등급의 인원수가 10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이해되시죠? 근데 아까 2.0을 받은 학생, 아까 그걸 갖다가 1학기를 끝나고 나서 2.0을 받은 학생은 몇 등 정도 했을까라는 겁니다. 2.0 한 학생은 몇 등급 정도 했다? 얘가 정규에서 9등 정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3.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 안 가시는데, 왜 2등급이면 11% 나와야 되는데 왜 3%야? 2등급 받으면은 당연히 11%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누적해서 나타나면 그렇게 많은 애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2.0등급이 보통 3%에서 3.5% 사이에 있습니다. 잘 이해 안 가시죠? 네. 이렇게 받았는데 2등급 어떤 애가? 근데 이게 2.0인데 254명에서 몇 등? 8등. 100분위가 3.1%. 2.0인데. 2학년 때에 2.0 받았는데 367명 중에서 12등. 3.3%. 아까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2.0 정도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하시면 전교권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렇게 1점대 맞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1.XX 받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2.0 받으면 어디를 가냐? 교과 전형으로는 수능 체제가 높은 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건대는 이 서류평가 때문에, 동대도 서류평가 때문에 이게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겁니다.
수능 최저가 높은 홍대 정도가 2점대에 들어갈 수 있는 무난한 점수대예요. 그러니까는 이 교과 전형은 그렇습니다. 교과 전형은 잘 떨어지지를 않아요. 저게 수능 최저가 맞추기가 쉬웠을 때 있잖아요. 영어가 쉽게 나고 막 이러면 인원수가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점수가 올라가요.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를 맞추는 인원들이 많아지고. 이거는 정해져 있고 당해년도에 수능이 난이도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점수대가. 많은 영향을 받는 건, 이 점수대에 영향을 받는 거는 수능 최저입니다. 교과 전형은. 근데 대체적인 라인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2.0대 학생들은 도대체 어디를 쓸까? 이게 지금 요 색깔로 되어 있는 것들은 종합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으로 보통 자연계나 인문계에서 합 나오는 형태들은 1점대 학생들은 꽤 나오죠. 색깔이 하얀색이 꽤 있잖아요. 근데 2점대를 넘어가면 보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교과 전형은 아싸리 2.5 돼가지고 학교를 내려가지 않으면 2.0의 학생이 혹은 2.2 정도 되는 학생이 국민대, 숭실대 이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합격이 좀 힘드니까 그럴 때 학생들은,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특히나 이거를 갖다가 쓰는 거는 보장으로 한두 개 정도 쓰고 교과로 나머지 4개는 다 어떻게 쓰나? 종합전형으로 쓰는 겁니다. 1점대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점대의 상위권 학생들은 어떻게 써야 된다? 교과랑 종합이랑 같이 씁니다. 의대 쪽 학생들이면 내가 강하게 수능 최저가 나온 학생은 의대 6개를 쓰지만 아닌 학생들은 저걸 걸어야 돼요. 교과나 종합으로. 특히나 한 2-3개 정도는 걸고 나머지 의대를 쓰는 형태. 수능 최저나 모의고사나 이런 성적이 잘 나오면 그냥 6개 의대를 써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 한 2-3개 정도는 대부분 1점대 학생들도 1.5 안쪽에 있는 학생들이 보통 약대 라인이라고 한다면 그 학생들이 다 6개 약대를 쓰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한 2-3개 정도는 이런 학교들을 걸치고 쓰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점이 넘어가면 이 2.7, 3 되면 대부분 종합전형입니다. 색깔이, 그죠? 흰색으로 나와 있는 걸 보기가 조금 어려운 형태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해서 들어가는 형태들은 다 저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종합전형도 같이 준비해야 되는데, 종합전형은 그럼 뭐냐? A 학생하고 B 학생을 놓고 보면 A 학생은 1111 받았고 얘는 2111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교과 전형으로 쓸 때는 A 학생이 뽑히는 겁니다. 종합 전형은 B 학생을 뽑는 게 종합 전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Z점수나 T점수라고 하는 걸로 환산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점수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거를 갖다가 다 보는 게, 그걸로 계산하는 거가 종합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교과 전형은 등급을 몇 개로 나누죠? 9개로 나누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학생을 9개로 구분해서 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종합전형은 몇 개로 나누는 거냐면 61로 나누는 거예요. 저 Z점수가 60개에다가 마이너스 3점서부터 플러스 3점까지 해서 0이 있으니까 플러스로 30개, 마이너스로 30개, 0 해가지고 61개로 애들을 세분화 시켜낸 겁니다. Z점수가. 그러니까는 이 T점수라고 하는 요 산수를 갖다가 해버리면 요렇게 과탐 표준점수 내는 방식이에요. 이미 다 쓰고 있고 교과 전형에서 모두 쓰고 있고 연대는 교과 전형에서도 이걸 쓰고 있어요. 저렇게 쓰면 시골 애들은 못 들어가요, 저거를. 왜냐하면 Z점수가 잘 안 나와서. 그래서 이 T점수라고 하는 걸로 환산해버리면 누가 더 높냐? 네, B학생이 높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얘는 89의 1등급이지만 얘는 87의 2등급이잖아요. 얘는 88의 1등급이면 얘는 100의 1등급 아닙니까? 오히려 저 B의 학생의 원점수가 훨씬 더 높죠. 네, 그러니까는 제가 더 높게 평가받아야 되는 게 맞죠.
만약에 수학이라고 한다면 누구 뽑으시겠어요? 라고 하면 당연히 B학생 뽑죠. B학생이 잘하는 학생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게 종합전형이고, 종합전형의 평가는 그래서 원점수를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공 혹은 계열 접합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이제는 과목별로 좀 따져보시면 됩니다. 과학이랑 수학이 강한 애들이 자연 계열을 들어갔을 때에 전공 접합성이 뛰어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둘 다 2.0이지만 얘가 이런 학생이 이런 학생이 쓰는 거랑 이런 학생이 공대를 쓰는 거랑 이런 학생이 공대를 쓰는 거랑은 다르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는 거가 전공 관련된 거고 선택 과목인 거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거 하지 마세요. 비교과로 뭐 이렇게 갈린다. 아니 그냥 학교에서 학생부에서 발표하거나 뭐 이런 내용들만 잘 챙기셔도 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서울대서부터 시립대까지 보면 전임 사정관 숫자고 모집 인원이어서 경쟁해가지고 학생들 서류를 평가하는 숫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2023학년도에 서류 평가 대상의 인원수예요. 근데 입학사정관이 22명 아닙니까? 근데 여기다가 뭐를 해야 되냐? 입사관이 그러니까 이 학생 한 명에 대해서 몇 명의 입사관이 보냐면 2명의 입사관이 보기 때문에 전임사정관 해야 되는 숫자하고 위촉사정관 해야 되는 숫자입니다. 서류 숫자. 그래서 전임사정관은 한 명이 1,500개 서류를 봐야 돼요. 서울대는. 위촉사정관은 누구냐면 교수입니다. 교수는 한 명당 162개 보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인원, 요 숫자들은 요게 지금 서류 평가 기간인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하고 그 다음에 2차 사정, 그러니까 점수의 폭이 크면은 재사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재사정 기간 빼고 나면 실제로 서류 평가해야 되는 시간 한 40일 정도, 순수하게 40일 정도 나오는데 40일에도 많은 겁니다. 8주니까. 순전하게 올 2달 정도니까 꽤 나오는 겁니다. 그럼 40일인데 8시간 근무해서 60분 동안 봐. 이거 화장실도 안 가야 돼요. 19,200분. 얘를 이 서류 평가 건수로 나누면 서울대는 한 명 거 13분에 봐야 됩니다. 연대는 59분이고요. 고대는 9분 만에 봐야 됩니다. 미쳤죠? 한양대는 6분 만에 봐야 됩니다. 53분, 99분, 55분. 50분대 넘어간다라고 되어 있는 이 학교들이 연세대, 경희대, 중앙대, 한국외대. 이게 뭐를 발표한 대학이냐 하면 5개 대학 공동연구, 종합전형 공동연구 발표했었던 대학입니다. 종합전형을 좀 종합전형처럼 보는 대학교들이었어요. 나머지 대학교,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일 잘 뽑아가는 건 누구다? 네, 누가 뭐래도 서울대입니다. 서울대가 귀신처럼 데려갑니다. 똘똘한지를 엄청 잘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아냐? 그 다음, 서울대는 잘 바뀌지, 입사관이 잘 바뀌지도 않았지만, 대부분은 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학생부를 갖다가 이렇게 다 읽을 거다라는 환상을 버리세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까 이 시간을 보여드린 이유는 자녀분들이 3학년 때까지의 서류를 갖다가 다 하면 적어도 20페이지 정도 돼요. 18페이지, 20페이지. 그러면은 학생들 성적은 다 전산 처리해서 넘어가고 세특도 읽어야 되죠. 창체도 읽어야 되죠. 선생님 행특도 읽어야 되죠. 이거를 갖다가 읽을 수 있느냐? 그 시간에 못 읽습니다. 그러면 성적들 이렇게 쭉 나와야 되고 원점수들까지 지원자들 성적하고 지원자의 원점수하고 모집 단위의 평균하고들도 쭉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모두 나오냐? 예, 이거 원점수 평균 표준 펼쳐가지고 역산해가지고 이거 나온 겁니다. 얘 국어에서의 등수, 추정 등수, 그게 추정인 겁니다. 그렇죠? 이 추정 등수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 아까 말한 Z점수 가지고 역산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냐? 키워드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키워드 설정해줘요. 여기다가 학습 혹은 발표, 관심,
키워드 설정해서 딱 누르면 세트, 관심이라는 것들로 세트 해가지고 쭉 클릭하면 세특에서 관심이라고 되어 있거나 학습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딱 뜹니다. 그럼 앞에 것만 읽으면 돼요. 그 학생이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클릭하면 다음번에 관심 있는 것들이 쭉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의 일관성 혹은 그것의 발전, 2학년으로 갔으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렇게 보면 그 학생이 성장했는지 안 성장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읽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형용사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얘는 형용사 안 봅니다. 매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동사가 중요합니다. 명사랑 발표, 토론, 그렇죠? 이런 형태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자기주도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스스로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매우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매우라는 건 애매하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도 할 수 있냐? 동일 고교 비교 땅 클릭하면 뭐가 빠져요? 이 학생이 어느 학교 고등학교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뭐는 가지고 있냐면 학교 코드는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 클릭하면 그 학교 코드에서 동일하게 쓰여 있는 건 다 무슨 처리해버리면 된다? 네. 지워버리면 됩니다, 저게. 그러고서 관심 클릭하면, 네.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선생님들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저건 다 못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학생부는 뭐를 쓰기로 했으니까. 그 학생의 특징이 나타나기로 하기로 쓴 거니까 학교 행사처럼 한 것들은 아무리 미사여구를 써서 넣어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학생 거가 아니라 행사인 거죠. 그 학교에. 그래서 저렇게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읽을 것들이 조금 없어지는 거고 저런 것들을 추적하면서 종합전형의 학생평가를 하고 나중에 뭐 가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렇죠? 관악고등학교가 문제죠. 어떤 문제가 있나? 관악고등학교는 다 괜찮은데 선생님들이 너무 쫄아 이래가지고 전문제를 많이 보내놔서 이게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진학률이 높은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학률의 질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든지 학생을 해서 보고 막 가라라고 우기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저게 높아져요. 여고 높습니다, 저게. 그러니까는 그런 형태들로 보시기에는 조금 이거는 진학률로 보시는 게 아니라 대학교만 정도로 보시는 거고 재수생 인원이 한 35% 정도 되는구나. 저게 재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는. 아까 말씀드린 이거고 아까 평균 표준 편차를 얘기 드리면서 이게 지금 작년 학생의 1학기인데 이거는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3월달 되시면 이제 교육과정 편성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평가할 건지, 그 다음에 수행평가는 어떻게 진행할 건지가 다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챙겨서, 물론 이제 선생님마다 그렇게 다 진행을 안 한다 할지라도, 그걸 갖다가 좀 알고 있는 건 중요합니다. 그쵸? 그래서 선택, 수행평가라는 얘기는 그냥 객관식이라는 거고, 이거는 주관식 문제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쵸? 서술형, 논술형이니까. 그리고 수행평가가 50이잖아요? 이렇게. 수행평가가 20인 것도 있고, 수행평가가 40인 것도 있고, 50인 것도 있고, 이런데, 수행평가의 내용들은 이렇게 진행됐구나. 작년 같은 경우 이렇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수행평가를 50을 주면 표준 편차가 낮아지죠. 이해 되시나요? 수행평가를 많이 주면 저 표준 편차가 낮아져요. 왜? 수행평가 점수에서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특히나 남녀공학은 저거 차이를 많이 두게 되면 남자애들이 피를 봐요. 여학생을 저건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반영 점수를 굉장히 낮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녀공학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주는 때에는
이미 50점을 다 맞고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쟤네들이?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학생은 45점 맞은 학생들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반 이상은 한 50% 정도, 50점 정도 맞았다고 하면 물론 이제 활동지 쓰고 독서에서 보고서 내고 이런데 보고서 안 내는 일부의 애들도 있고 이러니까 물론 이제 표준 편차가 영향을 받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자체가 진짜 편차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평균이 72.4면 굉장히 높은 거 아니야? 아니죠. 저기서 50을 빼버리면 학생들이 있으니까는 그냥 평균적으로 한 45점 정도만 빼도 몇 점이죠, 저게? 50점이니까 27.4? 예,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쳐서 27.4니까 50점에서 27.4니까는 한 60점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평균. 저게. 그러니까는 수행평가를 빼고 나서 환산하면 직접적인 뭐를 보실 수 있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평균을 갖다가 환산해 보실 수 있어요. 30점에서 27점이니까는 10몇 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환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중간고사 정도를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아리는 상설 동아리, 그러니까 동아리는 개인적으로는 전공과 관련돼 있으면은 전공과 관련돼 있는 데를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학생이 그래도 써질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수업을 듣고 나서 수행평가를 하고 발표를 하고 이러면서 하는 것들은 학생들이 수행평가를 갖다가 2달에 걸쳐서 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4번 읽고 뭐 책 한 권 읽고 나서 보고서 쓰는데, 그러니까 수행평가는 오롯이 누구 거냐? 그 학생이 하는 겁니다. 발표를 하더라도 그 학생이 수행평가를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밖에 없어요? 혹은 장기적인 시간을 들여서 무엇인가를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동아리 활동에서는 그런 발표들이 가능합니다. 가령 뭐 융합독서반도 있을 거고 도서부도 있을 거고 영어 원서 읽기 같은 경우에 뭐 한 책 한 권을 가지고 뭐 번역을 한번 해볼 수도 있고 어떤 작가 가지고 이 얘기를 갖다 토론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은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저런 토론이나 이런 것들은 혼자서는 못하죠. 수행평가에서는 절대 못하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데가 동아리 활동이긴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전공과 관련된 것들하고 밀접한 곳을 가서 하는 것들이 학생이 적극적이거나 자발적으로 할 수 있고 흥미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떨어졌어요. 그 내가 자연계 학생인데 뭐 과학탐구 토론부를 들어가려면 떨어져서 뭐 이렇게 받았더니 영미 드라마 감상반을 갔습니다. 그냥 여기서 하면 돼요. 여기서도 발표할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거는 전공과 관련되면 좋죠. 자기가 2번 일을 안 하게 되니까. 하지만 여기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여기서 드라마 감상반에서 장신이 뭐 아무튼 과학과 관련된 드라마 가지고 자기가 뭘 보고서를 써서 낼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는 이 동아리라고 하는 것은 자치활동이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거. 그러면 어디든지 괜찮다라는 거죠. 그게 발표나 혹은 기간을 두고 나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수행해서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는 거리들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아리 어디 떨어졌으니까는 엄청나게 뭐 이런 실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가령 축구부에 들어갔다고 해서 서울대가 안 뽑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학교 특색 프로그램은 인문과학 아카데미, 왜 이걸 드리냐면 우리가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수행평가를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단기적이고 교과와 관련돼서 뭐 한 2주 안에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맞죠? 근데 그러지 않은
즉 심화된 탐구라고 하는 것들을 발표하거나 해볼 수 있는 것들은 한 학년에 한 번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1학년 때 나타나는 겨울에 발표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배웠었던 통합과학에서 확장된 개념이나 관심이 있었던 걸 가지고 이렇게 발표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 내용이 심화돼서 하나 보고서 형태들로 나타나면 그 학생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공적 합성이 있는 학생이고, 소위 말해서 공부를 할 줄 아는 학생, 그 방법을 알고 있는 학생이라고 평가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 과학, 인문, 사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특강, 캠프, 과제 연구 발표 이런 것들은 한 번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적어도. 저런 게 학생부에 결과물로서 하나씩 정도는 나타나게 좀 계획을 해야 되지 않는 거냐라는 거죠.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그 형태들은 교과로부터 확장되었으면 더 좋겠고, 아니라면 자기가 관심 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그거에서 확장이 돼도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은 여기는 무조건 참가하십시오. 그 다음에 인문 쪽의 학생이라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해보는 것들은 굉장히 의미 있겠다라는 겁니다.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은. 이건 자연 쪽 학생들한테는 조금 그렇게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인문 쪽 학생들에서 인문학이나 뭐 사회과학이나 국제 관련돼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좀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 정도가, 그러니까는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그 과목을 기본적으로 내가 전공하려고 하는 과목, 연계된 과목들을 어떻게 잘 구성할 거냐라는 것과 그 세트를 통해서 관심이 있거나 이랬었던 것들을 뭔가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한 학기에 마감할 수 있는 무엇인가의 장기 프로젝트를 하나를 생각하시면, 저는 이런 게 한 두세 개 정도만 나오면은 종합전형 거진 다 준비했다고 봐요, 이 학생이. 근데 이거 생물이었다가 화학으로 바뀌어도 돼요? 그러고 나서 뭐 화학 관련돼서 써도 됩니까? 네, 됩니다.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그 학생이 계속 생물을 한 게 아니에요. 그 학생이 공부를 할 줄 아냐? 관심 있는 걸 찾아서 자기의 관심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깊이 파고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게 학업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 정도로 끝낼까요? 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